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병원의 배정식 척추센터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 질환에 관련된 것입니다. 척추 질환이란 아마 앓고 계신 분도 많고 하셔서 공부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척추 질환은 우리 몸에 있는 중심, 척추를 구성하는 척추뼈와 그다음에 뼈와 뼈마디 사이에 있는 연골, 물렁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은 허리를 아파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일하시면서 성인분들 중에 한 번도 안 아파했던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허리나 목이나. 근데 그 증상 자체가 질환으로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또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인구의 80%라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인, 어르신 분들이 척추 질환, 특히 허리, 목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죠. 먼저 척추 형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일자 형태고요. 근데 옆에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 등하고 복부 쪽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이 있거든요. 그 장기들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뼈는 뒤쪽으로 쓱 나와 있습니다. 이 등하고 복부 쪽에서 뒤쪽으로 만곡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목 부분하고 허리 부분은 앞쪽으로 좀 나와 있죠. 그래서 S자 형태의 이런 곡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참 간단한 구조이긴 한데 우리 신체 구조상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병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형태에 대해서 이 형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신다든가 그런 일을 하시게 되면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척추 질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측만증이 있는데 측만증은 어린 나이에 소아에서부터 발생이 되고요. 근데 그 외에 나이 드시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허리가 휘는 퇴행성 측만증도 사실 좀 있습니다. 먼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입니다. 연골. 뼈하고 뼈마디 사이에 존재하는 무릎에 있는 연골처럼 척추뼈와 척추뼈 마디 사이에도 이런 연골이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 연골이 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면서 이 연골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은 뒤쪽으로 진행하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신경이 목에서는 팔로 가고 허리에서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좀 이따가 그 증상 부분에선 나오겠지만 이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물론 디스크 질환은 허리도 아프지만 이 신경 압박에 의한 팔다리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사실은 가장 흔한 원인이 이런 안 좋은 그런 자세라든가 안 좋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될 때 계속 지속적인 안 좋은 영향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퇴행성 노화가 되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변성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 맨 밑에 외부 충격, 교통사고 사진인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디스크는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허리 디스크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는데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는 디스크는 절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디스크 질환을 증상이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부 충격,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이게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지 아예 깨끗하게 없던 그런 디스크 질환이 교통사고 충격 하나만으로 생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이제 허리가 아파오죠. 디스크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 방사통이 생기고요. 팔로 가는 목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팔 방사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찌릿한 저림감,
또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 같은 땡김,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는 것과 같은 저림감, 이런 것이 다 디스크 질환의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진통 소염제나 근이완제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더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맨 밑에 있는 운동요법은 증상이 다 좋아지시고 난 이후에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육이 강화가 되면은 척추 안에 있는 척추뼈와 뼈와 뼈마디 사이에 있는 연골을 보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면은 내 몸 안쪽에 지지해주는 구조물을 하나 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특히 이제 물리치료를 하면서 견인치료를 같이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물리치료를 해서 디스크가 나온 게 없어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근데 절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이미 변성이 돼서 진행이 된 디스크가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하신다고 해서 사실 없어지진 않아요. 들어가는 건 아닌데 증상 자체를 완화시켜줘서 생활 자체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운동요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운동요법을 통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증에 있어서의 디스크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꽤 진행이 돼서 신경압박이 심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냥 단순한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요법으로는 사실은 쉽게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주사입니다. 이 경막에 주사해서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제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고,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신경이 일단 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신경 부종을 이 약제로 가라앉혀 줍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단기간 내에 수차례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오남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한 보통 3회에서 5회 사이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고 도움이 되는 약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보통은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분들이 허리는 절대로 칼을 대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웬만하면 사실 수술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고 더군다나 신경 압박에 의해서 마비 증상까지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 방법은 절개해가지고 하는 미세 현미경적 수액 제거술이 있고, 최근에는 내시경 치료 장비들 자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작은 정말 1cm도 안 되는 구멍 하나를 뚫어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내시경 치료법도 개발이 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입원 기간도 보통 1박 2일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 분절인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한 분절에 대해서 내시경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보통 1박 2일 입원하시고 딱히 허리 보조기나 이런 치료 없이 한 달, 최소한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이내에 정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것이 협착증인데요. 디스크 추간판, 아까 먼저 보신 추간판 탈출증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허리병입니다. 연골이 튀어나오면서 젊은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이 협착증은 비교적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 척추 신경 주변의 뼈와 인대가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으로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을 압박하는 병은 이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발전을 하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협착증은 이 원인이 퇴행성 질환이면서 이 허리 관절에 있어서의 관절염, 염증, 이것도 일종의 염증입니다. 관절염에 의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뼈와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서 안쪽으로 자라 들어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상이 있긴 한데 사실은 외상이 협착증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디스크처럼 악화의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대개 경우는 이런 퇴행성 변화와 그다음에 관절염이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디스크 추간판 앞에서 보신 추간판 탈출증하고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는 병이고 협착증은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역시나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역시나 다리로 내려가는 혹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팔다리 통증이 생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똑같은 팔다리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크하고의 차이점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쉬면은 좀 좋아집니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은 되게 악화가 되는 그런 병이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쉬어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역시나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협착증이 경증인 경우에는 진통 소염제라든가 근이완제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척추 주변에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 주면은 훨씬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나 그 중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간판 탈출증과 비슷하게 이런 경막의 주사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요. 더 심해져서 약물요법이라든가 주사요법으로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에 있어서 내시경적인 치료요법하고 비슷하게 협착증에 대해서도 이 내시경적인 감압술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내시경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구까지 넣어서 유압술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더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내시경적인 치료 요법으로 가능할 때 어떻게 보면 빨리 치료하시는 게 더 회복이라든가 일상생활 복귀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은 측만증인데요. 측만증은 그냥 말 통해서 진단명 통해서 금방 아시겠지만 일자로 내려오는 이 척추 형태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C자 형태나 S자 형태로 변화가 생긴 건데 이거는 소화에 있어서 소화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화성 측만증도 있지만 나이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척추뼈가 휘어지는 그런 퇴행성 측만증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협착증이 오면서 혹은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같이 측만증이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 측만증이 오게 되면은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측만증으로 인해서 또다시 신경 압박이 생기고 또 다른 분절에 또 디스크와 협착증이 또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또 측만증이 더 악화가 되고 측만증과 협착증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악화되는 그런 악화의 악순환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측만증하고 관련된 거는 물론 추간판 탈출증도 그렇고 협착증도 그렇지만 특히 측만증하고 관련된 것은 자세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자는 자세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좋은 자세, 특히 목 베개를 굉장히 높게 베는 이런 자세라든가 엎드린 상태에서
베개를 실제 이 복부 쪽으로 베고 놓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게 또 편안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게 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척추 형태를 무너뜨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앉아있는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앉아서들 많이 일을 하시니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X표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목의 자세도 있긴 하지만 허리가 곧게 펴져 있는 것도 있고 이 무릎 관절하고 이 엉덩이 관절 높이를 보시면은 밑에 받침을 통해서 받침을 통해서 무릎 관절 쪽 올렸죠.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은 무릎 관절이 엉덩이 관절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척추 곡선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릎 관절이 엉덩이 관절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 척추 형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의자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런 높은 의자는 거의 서 있는 자세처럼 앉게 되는 그런 높은 의자는 척추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좋은 의자가 되는 거죠. 측만증의 흔한 증상은 가장 흔한 것이 물론 요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소화불량과 심폐기능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화불량과 심폐기능 저하는 척추뼈가 휘면서 척추뼈 앞쪽에 있는 그런 장기들, 위대장, 그 다음에 폐, 심장 이런 쪽에 스페이스가 좁아지면서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증의 측만증입니다. 측만증을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무릎을 펴고 일자로 쓴 상태에서 허리를 기역자로 꺾습니다. 허리를 굽히면은 뒤에서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봤을 때 등의 높이가 좌우가 달라지면은 측만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좌우가 대칭이 무너지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측만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손바닥, 허리를 기울였을 때 손바닥이 내려가는 위치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좌우 어깨 높이가 다르다든가 그다음에 목도 그렇고 골반 높이가 다르다든가 혹은 또 이제 학생들이나 운동화를 많이 신는 분들은 구두도 그렇고 한쪽 굽이 유난히 많이 반대편보다 닿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측만증 치료는 사실은 치료라는 것은 측만증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40도 정도의 휘어있는 각도가 정도의 상태라면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나 청소년 시기인 경우에는 이것을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보조기 착용을 하는데 이 보조기 착용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0도 이상의 고도 측만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보신 그런 증상들, 소화불량이라든가 심폐기능의 악화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복원시켜 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척추 질환에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법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약물요법인데요. 약물요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통제가 있죠. 진통제는 크게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다시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척추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 비마약성 중에서의 소염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진통제는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로 나누는데 열이 났을 때 드시는 약이 해열 진통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이고 소염 진통제는 열이 났을 때 드시는 것보다는 근육통, 관절통일 때 드시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열을 잡아주는 약이 아니고 통증을 잡아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약 자체를 사실 구분해서 드셔야 돼요. 그냥 진통제다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타이레놀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거는 효과가 없고요.
관절과 근육 통증에 맞는 소염 진통제를 드셔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소염 진통제가 장기간 드시게 되면은 이런 위장관 부작용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처방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소염 진통제와 함께 위장관 보호제를 같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약이 속이 안 좋다 보니까 위장약을 처방을 하고 또 약을 길게 드시다 보면은 한 가지 위장약으로는 또 보호가 안 돼서 또 약을 추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진통제를 또 추가를 하고 굉장히 약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세 가지 약을 드시다가 이 점점 늘어나요. 위장약도 늘어나고 위장약도 한 두세 가지로 더 늘어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한 주먹만큼 약을 드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혈압약도 드시죠. 어르신들은 당뇨약도 드시죠. 요즘에는 뭐 골다공증에 고지혈증 약까지 그러다 보니까 약 성분이 약 자체가 너무나 많아져 가지고 약 드시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최근에는 소염 진통제하고 그 위장관 보호제가 같이 한 약 하나에 같이 묶여서 나오는 그런 약제들도 있습니다. 예.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법을 한번 배워보시겠는데요. 여기 위에서 쭉 보시면은 이 코브라 자세. 코브라 자세는 팔을 이용해서 지지를 해가지고 윗몸을 코브라 형태로 들어 올려서 이 복부 쪽 근육과 그다음에 허리, 등,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이 자세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힘드니까 팔로만 의지해가지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로만. 그러면 이게 팔에 너무 무리가 가서 어깨도 안 좋아지고요. 팔꿈치도 안 좋아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팔로도 지지하지만 반드시 이 복부, 허리,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엉덩이 들어 올리기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엉덩이 쪽에, 허벅지 쪽에 이 근육을 사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맨 밑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프랭크 자세를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관절 자체를 많이 쓰지를 않고 몸은 일자로 그 다음에 팔은 니은자로 꺾어가지고 요 지지한 상태에서 버티는 거죠. 여기 1회시에 15초 정도라고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3분 이상도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버티는 시간 자체를 계속 늘려나가시면은요, 이 척추 주변에 있는 중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관절을 많이 쓰면서 허리 관절을 많이 쓰면서 하는 운동보다는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을 주면서 버티기를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척추를 보호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척추 질환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방금 운동요법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습관, 그다음에 올바른 운동법을 통해서 척추 질환을 꼭 예방을 하셔서 건강한 그런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